1942년 7월 9일 목요일, 키티에게. 그렇게 아빠, 엄마, 나는 각자 갖가지 물건을 가득 넣은 책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줄기차게 내리는 빗속을 걸어갔어.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 동정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어. 우리를 태워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 금방 눈에 띄는 노란색 별을 보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잖아. 걸으면서 아빠, 엄마는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씩 이야기해 주셨어. 몇 달 전부터 집기와 옷을 최대한 많이 옮겨놓았고 원래는 16일에 은신처로 완전히 옮겨갈 계획이었다고 해. 그런데 동원령 때문에 계획을 열흘 앞당기게 된 거야. 아직 준비가 덜 되었지만 어쩔 수 없지. 은신처는 바로 아빠 회사 건물이었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아빠 회사에는 직원이 많지 않아서 쿠글러 아저씨와 클레이만 아저씨, 미프 아주머니, 그리고 23살짜리 타이피스트 여직원 베프 보스코일이 전부야. 모두 우리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대. 그리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는 베프의 아버지 보스코일 아저씨와 일꾼이 2명 있는데 일꾼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건물에 대해 설명해 줄게. 1층에는 작업장으로도 사용하는 커다란 창고가 있어. 창고는 계피나 정향, 후추 대용물을 분말로 가는 분쇄실과 저장실 등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지. 창고 문 옆에는 보통 가정집처럼 현관문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중간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으로 이어져. 계단을 올라가면 반투명 유리가 끼워져 있는 문이 또 나오는데 검은 글씨로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어. 그곳은 아주 크고 밝고 갖가지 물건으로 꽉 차 있어. 베프와 미프 아주머니 그리고 클레이만 아저씨가 온종일 여기서 일하셔. 그리고 금고, 옷장, 대형 저장고 등이 있는 중간방으로 통과하면 작고 어두우며 곰팡내가 나는 사장실로 갈 수 있어. 예전에는 쿠글러 아저씨와 반단 아저씨가 그 방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쿠글러 아저씨만 일하고 있지. 이 방은 복도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 안에서는 열리지만 밖에서는 잘 열리지 않는 유리문이 있거든. 쿠글러 아저씨의 방에서 나와 길고 좁은 복도를 지나고 석탄 창고를 지나면 층계가 4개 나와. 계단을 오르면 건물에서 가장 근사한 개인 사무실이 있어. 이 방은 정말 멋져. 어두운 색의 고상한 가구와 우아한 램프가 있고 바닥에는 리놀륨과 양탄재가 깔려 있고 라디오까지 있단다. 그 옆에는 순간 온수기와 가스 가열대가 놓인 넓은 주방이 있고 또 화장실이 하나 붙어 있어. 2층은 대충 그렇게 되어 있어. 평범한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3층이야. 3층으로 올라가면 마루청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공간이 나오고 왼쪽과 오른쪽에 문이 나 있어. 왼쪽으로 들어가면 창고와 다락방이 있는 건물의 앞채가 있단다. 그리고 앞채의 복도 끝에는 길고 가파라서 다리가 부러지기 딱 좋은 정형적인 네덜란드식 계단이 있어. 마루청 오른편은 뒷채야. 그 평범한 회색 문 뒤에 그렇게 방이 많으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거야. 그곳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은신처에 들어서게 되는 거지. 입구 바로 맞은편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이 있고 왼쪽으로 좁은 복도를 지나면 프랑크 가족이 거실 겸 침실로 쓸 방이 있어. 그리고 그 옆이 프랑크 집안의 2 어린 숙녀가 침실 겸 공부방으로 쓸 작은 방이야. 계단 오른편에는 창문이 없는 세면실 겸 화장실, 그리고 마고트 언니와 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지.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면 이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그토록 넓고 천장이 높으며 밝은 방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 방에 가스레인지, 괄호 열고 그곳이 예전에 쿠글러 아저씨의 실험실이었던 덕분에 괄호 닫고 와 개수대가 있어. 앞으로 그 방을 주방인 동시에 반단 부부의 침실이자 공동 거실 겸 식당 그리고 작업실로 쓸 거야. 그 옆에 딸린 아주 작은 방은 반단 아저씨의 아들 페터가 쓸 것이고 그 위에 앞채와 마찬가지로 다락방이 있단다. 자, 이것으로 근사한 은신처 소개를 마칠게. 너의 안내가.
1942년 7월 10일 금요일. 키티에게. 집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꽤 지루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어떤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너도 알 필요가 있잖아.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편지를 읽으면 알게 될 거야. 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할게. 프린센 흐라흐트 263번지에 도착한 뒤 곧 미프 아주머니는 긴 복도와 나무 계단을 지나 우리를 건물 뒷채로 데려갔어. 미프 아주머니가 나가자 우리 식구만 뒷채에 남았어. 자전거를 타고 온 마고트 언니는 벌써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 거실을 비롯하여 다른 방들도 모두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건들로 꽉 차 있었어. 지난 몇 달 사이에 옮겨놓은 온갖 상자들이 바닥에 침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작은 방에는 천장까지 침구가 들어차 있었단다. 정돈된 침대에서 자고 싶으면 당장 달려들어 그 잡동사니를 치워야 했어. 그런데 엄마와 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어. 두 사람은 시트도 안 깐 침대에 벌렁 눕더니 피곤하다고 축 늘어져 버렸지 뭐야. 우리 집 청소부인 아빠와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어. 하루 종일 상자를 비워 정리하고 망치질을 해대면서 정신없이 일했어. 저녁이 되자 우리는 완전히 지쳐서 말끔하게 정돈된 침대 위에 쓰러져 버렸어. 그날 내내 한 끼도 따뜻한 식사를 하지 못했어. 엄마와 마고트 언니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밥 생각을 잊었고 아빠와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 화요일 아침에는 전날 하다만 일부터 하기 시작했어. 베프와 미프 아주머니가 우리 식량 배급표로 먹을 것을 사다 날랐어. 아빠는 시원치 않은 소등장치를 손보고는 나와 함께 부엌 바닥을 박박 문질러 닦으면서 또다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어. 그래서 내 삶에 닥친 큰 변화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 수요일에야 비로소 은신처에 도착한 뒤 처음으로 내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제 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기회가 생긴 거지. 너의 안내가. 1942년 7월 11일 토요일. 키티에게. 아빠와 엄마 언니는 아직도 15분마다 울리는 베스터 케리크 교회탑 종소리가 익숙해지지 않나 봐. 나는 그 종소리가 마음에 들어. 특히 밤에는 어딘지 친밀감까지 느껴져. 숨어 지내는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뿐이야. 이 집은 결코 우리 집처럼 편안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싫지는 않아. 마치 매우 특이한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는 듯한 기분이라고나 할까? 숨어 지내는 처지와는 안 어울리는 생각 같지만 사실이 그런걸? 이만하면 이상적인 은신처야. 습기가 많고 건물이 좀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암스테르담, 아니 네덜란드 전체를 다 뒤져도 이만큼 편안한 은신처는 찾을 수 없을 거야. 우리 방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주 썰렁했어. 그런데 아빠가 내 그림 엽서와 영화배우 사진을 모두 챙겨 오신 덕분에 붓으로 벽 전체를 풀칠한 다음 그 수집품들을 붙였지. 완전히 다른 방이 됐어. 분위기가 훨씬 밝아져서 좋아. 이제 반단 아저씨네 가족이 오면 다락방에 있는 목재를 가지고 작은 선반 몇 개와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을 만들 거야. 언니와 엄마는 조금 기운을 회복한 것 같아. 어제 처음으로 엄마가 수프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래층에서 수다를 떠는 바람에 수프를 불 위에 올려놓고 깜빡했지 뭐야. 완두콩이 숯처럼 까맣게 눌러붙어 냄비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타버렸어. 어제 저녁에는 우리 네 식구 모두 아래층 사무실로 내려가서 영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 누군가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아빠에게 어서 올라가자고 애원했어. 내 마음을 이해한 엄마와 함께 결국 위층으로 올라왔어. 평소에도 우리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 기척을 듣거나 우리를 보면 어쩌나 두려워하며 지내. 이곳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커튼을 만들었어. 형태나 질감, 무늬 등이 완전히 천차만별인 천조각들을 아빠와 내가 어설프게 꿰매어 이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커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앞핀으로 고정시켜서 그 요란한 작품으로 창을 가려놨는데 아마 은신 생활이 끝날 때까지 떼내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오른편 건물은 어떤 회사고 왼편은 가구 공장이야. 근무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없는 셈이지만 그래도 소리가 들릴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그래서 우리는 언니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도 밤에 기침해선 안 된다고 말렸고 기침약을 잔뜩 삼키라고 했어. 나는 화요일에 오기로 되어 있는 반단 아저씨 가족이 빨리 도착했으면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어. 아저씨네가 오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고 덜 쓸쓸할 테니까. 이곳은 저녁과 밤에 너무 적막해서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거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곳에 함께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도 그리 나쁘지는 않아. 요리도 할 수 있고 아빠 사무실에서 라디오도 들을 수 있으니까. 클레이만 아저씨와 미프 아주머니 그리고 베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 심지어 대황줄기와 딸기 그리고 체리까지 벌써 다 먹었다니까. 당분간 그리 지루할 것 같지 않아. 읽을 것도 있고 게임 기구도 사놓았어. 물론 절대 창밖을 내다보거나 밖에 나가선 안 되지. 낮에는 조용조용 걷거나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해야 해. 아래층 창고 일꾼들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이야. 어제는 할 일이 무척 많았어. 회사 일을 돕기 위해 2바구니나 되는 체리씨를 빼야 했거든. 코글러 아저씨가 체리로 병조림을 만들려고 해서 말이야. 체리가 담겨있던 나무 상자를 가지고 책장을 만들 거야. 누가 나를 부르네? 이만 줄여야겠다. 너의 안내가.